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박지현 씨, 자동차가 많은 곳은 반드시 대기오염이 심하죠.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네. 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적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적은 도시요. 글쎄요, 제 생각에. 도시 중에서 찾으세요. 산으로 가지 도시요? 마시고. 예. 분명히 서울은 아니죠? 그런데 더 놀라울 일은 네. 서울보다 더 복잡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뉴욕입니다. 뉴욕이요? 예. 뉴욕하면 그 세계적인 대도시잖아요. 예. 정말 의외네요. 뭐 요즘 뉴욕은 아마 그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면서 네. 많은 잔해 때문에 좀 시달리긴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뉴욕이 제일 대기오염이 적답니다. 대도시 네. 중에서. 왜냐 그랬더니 운송수단 자체를 많이 이렇게 대체했다고 그래요. 네. 제가 뭐 좀 전에 정말 농담 삼아서 서울은 아니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점점 우리나라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또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도 좀 이 자동차 매연을 아주 근본적으로 좀 없앨 수 있는 네. 그런 운동하고 또 청정 생산에 의해서 이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서울이 그 세계적인 환경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에서는 2주에 걸쳐서 이 제6차 유니도 유넷 국가청정생산센터 연례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끝 순서. 네. 오늘 이 회의는요, 우리나라 지난 5월에 유니도 국가청정생산센터에 가입을 하면서 열리게 된 회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점 접하기 어렵던 그 국내외의 그 청정생산 사례를 예.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호 박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이 회의에 대해서 보고하는 끝 시간이 됩니다. 네네. 이제 총체적으로 좀 많이 정리를 해 주시려고 뭐 준비를 더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그냥 그동안 이제 했던 내용들보다는 후반부에 있었던 네. 환경회계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다자간 환경협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네. 항상 나오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 네네. 뭐 이제는 워낙에 많이 들어서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만큼 청정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청정 생산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프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92년 그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있었던 지구 정상회담에서 그 아젠다 21세기에 우리가 환경과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 의제들을 이제 정했는데 그 중에서 청정 생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세계 정상들이 권고 수단으로 그 수단으로서 이제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청정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죠. 네, 사실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청정 생산만 하면 다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네. 특히 또 국가가 발전하려면 뭐 정부 혼자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또 기업 혼자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럼요. 또 뭐 개인 가정 네. 뭐 이런 데가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연계가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힘을 지혜를 합쳐야 되죠. 예.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는 그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소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생산. 네.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제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하느냐. 네. 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쪽에서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환경 친화적인 생산 활동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청정 생산은 그 생산 쪽에 그 초점을 맞춘 게 청정 생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환경과 사회 모두 다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생산과 예, 소비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회의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준비된 화면 봐주십시오. 전 세계 청정 생산의 현 주소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한 제6회 유니도 유넷 국가청정생산센터 연례회의. 세계 44개국의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국가청정생산센터의 그간 활동과 국내의 청정생산 활동도 함께 소개되는 등 상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그중 오늘 이 시간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회계, 그리고 다자간 환경 협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해온 개발의 열풍 덕분에 현재 우리 인류는 환경오염이라는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바닥을 드러낼 자원 문제 역시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1987년에 50억, 1999년 현재는 60억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의 속도로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80억, 그리고 2070년에는 100억을 넘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현재 추세로 배출된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매세기 2에서 3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지난 1985년 발견된 이래로 계속 파괴되고 있는 남극의 성층권, 그리고 모든 건조 지역의 70%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 등은 우리 인류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던 유엔 회의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과 경제개발 사이에 상호 의존 관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회의는 그 주된 의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세계 인류의 공통 이념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 유니도 유넵 국가청정생산센터 연례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과 이를 보급, 정착하기 위한 국가청정생산센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So basically this purple bottom line addressed to the issues of economic issues, environmental issues, which we normally address into our routine city projects. Only added dimension to it is more social issues. And how these social issues have relation, it makes a business sense. Not only as a requirement, but it also makes a business sense. 환경에 대한 각종 법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에서는 환경회계 연구가 한창입니다. 환경회계는 경영의 환경 조화도를 수치화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내용입니다. 환경오염의 가장 큰 과거의 경우 기업이 했던 환경정보는 재무회계와 분리돼 진행됐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 전체의 회계와 환경과의 관계는 불명료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부하 계산 시스템을 통해 환경회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환경회계는 이제 환경 경영만큼이나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환경협약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바로 팝스 협약으로 우리말로 풀자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유기화합물질을 일컫는 것입니다. 잔류성 오염물질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놓인 동물과 사람에게서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데요. 특히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동물과 사람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 잔류성 유기화합물은 60, 70년대 이후 산업, 농약용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이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으로는 면역체계를 교란하고 중추신경계를 손상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청정생산 연례회의에서도 팝스 협약의 움직임과 이에 대처하는 국가청정생산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which currently are 12 chemical groups, or rather I would say 11 chemicals and 2 or 9 chemicals and 3 groups of chemicals, which resisting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of UV light,
or any environmental conditions, chemical, physical destruction, can travel very long distances. 최근 들어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 부정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이동으로 인한 대규모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개도국의 환경 친화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넵과 세계 환경 단체들이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것인데요. 1983년 3월에 시작해서 1999년 4월 현재 세계 117개국이 협약 가입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젤 협약은 국가청정생산센터 연례회의에서도 청정생산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습니다. We cannot build a convention. We cannot change the convention. We cannot amend the convention. What we could do is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Make its facilitation more effective, cost effective, time effective, technically effective.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회계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우리 생활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자간 환경 협약들과 함께 연결돼 앞으로의 국제 환경을 주도해 나갈 텐데요. 따라서 청정 생산의 필요성과 이를 주관하는 기관인 국가청정생산센터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회의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네, 뭐 또 생소한 이슈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자. 네. 일로 이렇게 힘이 쭉 모아지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청정 생산 하나만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세계 각국이 과연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나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그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 환경, 사회. 네. 그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Presidenti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그 자문위원회를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영국,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뭐 이런, 그다음에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 발전위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 이제 정책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순환형 경제 사회를 이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저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 부족 국가니까는 그래서 자원의 그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 이런 것들을 높여가지고 그 폐기물을 최소화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데서 자원 순환형 이제 경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목표로 되어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대통령 그 자문기구로서 그 Presidenti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그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PCSD 대통령 그 지속가능 개발 자문위원회를 이제 PCSD라고 이제 요약을 줄여서 쓰는데요. PCSD에서 국가의 어떤 그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그 비전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안들을 내놓고 또 그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가를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이제 점검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그 PCSD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그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정책을 위한 그 과제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뭐 국토 개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저희 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예를 조금 들어주셨는데 그 자원의 재순환이요. 우리나라랑 차원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가청정생산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요. 또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그 이제 청정 생산은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의 그 한 수단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사회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이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산자들이 산업체에서 그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가장 이제 좋은 수단 중에 이제 하나다 하는 걸로 저걸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나오게 된 이제 그 배경이, 그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인구의 증가 문제와 그 다음에 자원 고갈 그리고 환경 파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그 환경과 경제 성장은 그 서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환경 파괴가 그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보존하려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지는 것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 성장도 하고 환경 보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제 나온 게 그 청정 생산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인구 증가는 계속 되어지는데, 만약에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 성장을 중단시킨다고 하자 이거죠. 그것도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기하선상에서 빈곤에서 헤매이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그 먹거리 문제는 어떻게, 그 물질적 그 복지 향상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나왔고, 청정 생산은 그러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다. 왜냐하면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한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이 그 청정 생산의 그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정 생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그 좋은 수단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 그럼 또 페이지 하나 넘겨볼까요? 우리가 이제 무슨 기업 경영이 이제 훌륭해지려면 환경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호 박사님? 그런데 환경 회계라는 말이 또 남았어요. 이 환경 회계하고 환경 경영은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떻게 같은 겁니까? 환경 회계는 환경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회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환경 회계는 저희가 이제 환경 회계가 등장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 그 기업들이 환경에 소요되는 그 비용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환경에 투입하는 비용에 따르는 편익, 계산을 별도로 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환경에 정확하게 얼마나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그 편익을 얼마나, 이익을 얼마나 보는지, 이거를 계산을 못하다가 보니까는 기업이 그 투자 결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경영 전략을 그 세울 때에 정확한 계획 수립에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원 배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환경의 어떤 그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도 그런 걸 이제 반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 회계가 그 부각이 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지 간에 그 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을 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관련된 투자를 하나의 그 비용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이윤을 창출해내는 행위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기업의 이제 그 기본 생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제 회계 기법이 그 환경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회계는 그 수치를 따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치로 그것을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실감나게 해주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뭐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당위론적인 얘기만 갖고 강물이 오염되니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갖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장부 봐라, 이게 이득이다. 기업하고 이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언어로서 기업하고 환경 문제를 그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의 한 수단이 환경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부상으로 이제 여기 이득 있지 않냐 이런 거 보여주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환경 회계를 하면 기업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미국의 그 이제 AT&T, 그 다음에 IBM, 그 캐나다의 그 발전 회사인 이제 온타리오 하이드로, 그 다음에 일본의 신번제철, 소니, 후치수 등이 이제 환경회계를 이제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에 이제 예를 보면은 일본 그 후치수 같은 경우에 환경회계 도입을 통해 가지고 환경
투자로 인한 비용하고 편익을 정확하게 그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40억엔 정도가 더 그 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던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IBM 경우에도 97년 그 현재 환경 비용으로 투자한 게 이제 9,510만 달러인데요. 네. 그 9,510만 달러를 통해서 얻은 편익은 거의 2배가 넘는 1억 9,550만 달러였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환경 투자에 적극적으로 네. 나설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투자한 것 이상의 그 비용을 편익을, 내니까. 네, 편익을 예. 보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청정 생산, 지속 가능한 네. 발전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또 국제 협약의 압력이 거세지기 그럼요. 때문이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기후변화 협약만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협약이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앞서 이 화면에서 소개해 주신 그 팝스라는 게 뭐예요? 팝스 협약이라는 게? 팝스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위 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그 규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것 같은데. 영어의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네. 그 앞머리를 따가지고 팝스라고 네. 그 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자연 환경 내에서 그 분해되지 않고 네. 먹이 사슬을 통해서 동식물의 그 체내에 축적되는 유기화학 물질들 예. 그에 대한 그것을 이제 규제하는 건데 이것들이 그 인체 내에 이제 신체에 그 축적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신체의 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교란시키죠 또.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추신경 등의 그 손상을 이제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인간의 그 건강에 상당히 그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FAO가 그 세계 식량기구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이것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12개 그 물질에 대한 규제가 이제 그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팝스에 그 기록되어 있는 12개 물질 거기에 보면 이제 농약들이 살충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충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산업하고 관련되는 것으로는 그 PCB 전자나 반도체에서 네. 쓰고 있는 그 PCB 이런 것들이 그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대체 물질을 개발을 해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저희 그 국제 그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네. 그다음에 네. 저희 어떤 그 수출 시장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바젤 협약도 이와 비슷한 건가요? 바젤 협약도 이제 유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네. 결국 다 이제 폐기물인데 그게 이제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의 생태계에 유해하냐 안 하냐.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의 그 국가 간 이동을 네. 금지하는 협약이 이제 바젤 협약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그 1999년 4월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117개국이 그 가입이 돼 있고요.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도 그 바젤 협약을 그 지켜야 될 의무가 이제 있네요. 주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저희 그 산업 같은 경우에 요 바젤 협약의 그 가장 많은 영향을 그 받는 산업이 이제 철강하고 이제 제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산업들은 이제 영향을 받지만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철강하고 제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유해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체 물질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술들의 이제 개발이 네. 상당히 그 요구되고 있죠. 철강하고 제지 가장 오염물질 많이 배출되는 그런 산업인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에게 처한 그 도전이 정말 많은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밀물처럼 밀고 오는 거죠. 네네. 자, 그런 점에서 남의 나라 거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NCPC에서 이 팝스 협약이나 바젤 협약 여기에 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선진국도 그렇고 이제 그 개도국 NCPC들도 그렇고 청정 생산을 통해서 이런 그 국제 환경 협약들로 네. 오는 그 무역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켜보자. 네, 극복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쪽의 기본 방침이고, 그럼 이제 청정 생산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가능하게 해주느냐. 오늘 이제 청정 생산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오염물질 배출을 아예 사전에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이제 줄이는 네.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정 생산을 어떤 그 실천하는 행위에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데에서는 경영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 회계라든가 어떤 그 LCA라든가 환경 경영 체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데에서 대체 물질의 개발, 네. 어떤 그 유독성 물질을 쓰지 않는 신공정의 어떤 그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제 환경 협약을 극복을 해내고 있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예. 이번 제6차 유니도 윤회 국가청정생산센터 연례회의의 의의랄까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의의가 있다면은 이제 선진국의 청정생산 그 촉진 정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가 상당히 그 청정생산 활동을 저희도 일찍부터 해왔는데 네. 국제적으로 많이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술의 그 개도국 이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기술의 그 개도국 이전을 통해서 저희 산업의 또 그 개도국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하는 데에서 이제 가장 그 큰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일찍이부터 했다. 이걸 좀 피할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선진국만은 못해서 배울 게 있었고 네. 또 우리 후진국들에게는 우리가 좀 가르쳐주면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었고 이런 그렇죠. 얘기시네요. 예.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또 보급하는 일만 남았는데 예. 여기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임무가 더 막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막중한 임무 속에서도 이 유니도 윤앱 국가청정생산센터 연례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느냐고 네. 했습니다.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호 박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환경과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 모든 산업기술 전반에 걸쳐서 환경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시세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공간인 바로 건물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그린빌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그린빌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저 혹시 그린빌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 친화적인 맞아요. 정원 같은 거 막 만들고 아니 잘 못 들어봤는데 어떤 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금연 건물 아니에요? 환경 환경 아니에요? 맞을 것 같아요. 환경이요. 환경? 이제는 건물 하나도 환경과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은 환경과 건물이 하나로 바로 그린빌딩입니다. 그린빌딩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환경공해 저감 기술을 적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 건설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입니다. 이처럼 건물에서 비롯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빌딩 인증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범 인증을 실시해서 그린빌딩 보급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인데요. 건축물에서 비롯되는 환경 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린빌딩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인증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빌딩이란 무엇인지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KMAQA의 왕종준 팀장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빌딩은 입지 조건이나 그리고 그 설계 및 시공, 그 유지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그 건축물의 전 과정에 걸쳐서 그 환경에 대한 그 영향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린빌딩의 그 인증 심사는 그 그린빌딩 국제 협의체인 GBC에서 제시하는 그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하여서 그 우리나라의 그 적용 가능성이나 그리고 그 실제 그 설계 단계에서의 그 평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서 보완하였습니다. 그 평가 부문은 자원 소비나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실내 환경 등 그런 부분이 있으며 총 44개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하여서 100점 만점 기준에서 65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린빌딩의 특징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및 시공, 폐기 등의 건축 전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요소들로 미리 평가되어서 시공된다는 겁니다. 건축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그린빌딩은 사전 예방 환경 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00년도에 그린빌딩 시범 인증을 받은 아파트들의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인 그린 아파트의 경우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문제를 고려한 여러 가지 그린빌딩 신기술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린빌딩의 대표적 기술로는 그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그 난방 및 급탕부하에 이용하는 그런 대체 에너지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서 그 세차 용수나 조경 용수로 사용하는 중수도 시스템, 그밖에 그 우수를 이용해서 역시 그 재활용하거나 또는 그 지면에 침투하게 하는 그런 그 우수 재처리 시스템 등을 자원 에너지 분야의 그 대표적인 기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거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는 그 VOC, 다시 말해서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최소화하는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밖에 그 발코니 부분에 녹화를 하여서 역시 그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거주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부하를 저감시킴으로써 그린빌딩이 갖는 그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처럼 그린빌딩에는 냉난방, 환기에 대한 환경 조절 시스템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 건축 재료들이 사용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린빌딩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는 어떠할까요? 네, 환경 친화적이니까 에너지 절약 그런 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자연과 동화된 곳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건물 같은 거 많이 생기고 점점 이제 건물 지을 때 이제 점점 어쨌든 환경 같은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있는 자원이 이게 소모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뭐 그런 식의 건물 같은 거 많이 짓고. 그렇죠. 왜 어떤 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환경 친화적인 게 살기도 좋고 뭐 흙으로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요. 도시 속이 아무래도 갑갑하니까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 좀 편안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용만 해왔지 저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친숙해지려고 그러니까 자연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안 하고 이용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그런 걸 벗어나서 사람들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그 혜택을 받으니까 이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린빌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그린빌딩에 대한 선호도 추세는 어떤지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린빌딩에 대한 선호도 추세는 어떤가요? 환경 친화적인 그린빌딩이 아직은 소비자들한테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린빌딩에 대한 제도는 그 홍보가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건축 전문가들은 그 그린빌딩에 대해서 인증을 더 받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산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그린빌딩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 공해 저감 효과까지 있어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적용한 건축 분야의 환경적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이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앞두고요. 네. 상당히 온실가스 줄이느냐고 국내외적으로 바빠요. 네. 우리도 대책 세우냐고 부산하죠. 네, 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연구조사가 활발한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10%만 줄여도 대기업 물질을 11%다 감소하게 되는 거라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이 온실가스의 대부분 한 80%쯤이 이산화탄소라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 비용으로 따져도요. 51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6천억 원이 된다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돈이네요. 네, 이 사실 기후변화 협약은 곧 우리에게도 닥쳐올 거고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업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 줄이는 사업. 아유, 귀가 번뜩 뜨이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여기서 마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